네, 6.3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12곳, 국민의힘 4곳에서 승리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2024년 총선, 2025년 대선에 이어 전국 단위 선거에서 3연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국회 라이브 1, 2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유정 전 국회의원, 정미경 전 국회의원, 장성호 국민의힘 구로을 당협위원장과 선거 결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방선거 이제 모두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선거 전부터 정권 지원이냐, 아니면 견제냐, 또 내란 심판이냐, 뭐 이런 이제 등등으로 여야가 격렬하게 맞붙었는데 뚜껑은 열렸고 최종 결과가 모두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선거에 대한 좀 총평을 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출구조사 때부터 해서 줄곧 정원 후보가 이제 앞섰다가 오늘 아침 7시 16분쯤에 이제 처음 이렇게 뒤집어져서 그대로 오세훈 후보가 이제 승리한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어떻게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좀 말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공고하고 네. 그리고 당 지지율도 공고한 상황에서 정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런 선거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여론이 높았죠. 네. 그리고 선거 직전의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그런 경향성을 보여왔기 때문에 출구조사도 그렇고요. 그런데 12대 4라고 하면 사실 4년 전보다 굉장히 압승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12, 저희가 이제 5였거든요. 예. 광역단체장만 놓고 봤을 때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네, 반대로 됐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한 석을 더 잃은 거죠. 예. 저희가 그때와 비교하면. 그런데 압승을 했지만 어쩐지 뒷맛이 개운치 않은, 굉장히 이기고도 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서울시장 선거 때문이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선거의 승패는 서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아침까지 정원호 후보가 리드를 하다가 아침 7시 한 17분? 그 정도의 역전이 되기 시작해서 예. 끝내 다시 넘어서지 못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권에 대한 견제 심리가 서울이 상당 부분 있었구나. 그리고 또 민심이 정말 묘하다는 걸 느낀 게 25개 구청장 후보 중에서 국민의힘이 8개를 가져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청장 선거의 판세로만 봐서는 정원호 후보가 압승을 하는 게 맞는데 네. 절묘한 어떤 선택을 해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애초에 선거 구도와 패인이 무엇이었는지 정말 근소한 차이로 이제 저희가 패배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철저한 패인 분석과 향후에 그 당이 나아갈 방향, 또 이재명 정부가 이 서울 선거가 주는 패배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 특히 부동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겸허하게 패인 분석하고 반성도 하면서 미래를 모색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인 큰 승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놓친 것은 좀 뼈아픈 대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정미경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2018년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네. 이후의 지방선거를 기억하는데요. 그때도 사실 대구 경북은 지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뭐 대구 경북 지킨 걸 가지고 잘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이제 문제는 서울하고 이제 그 경남을 지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그 장동혁 지도부가 그 뒤로 후퇴를 좀 하고 좀 빠져줬으면 우리가 더 많이 이기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서울과 경남이 공교롭게도 장동혁 지도부와 거리를 둔 선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지금 그 떨어진 이번에 실패한 국민의힘 후보들 사이에서 그런 마음들이 되게 많을 것 같고 사실은 제 귀에 너무 많이 들리고 예, 공천만 좀 잘하고 장동혁 지도부가 뒤로만 빠져줬으면 더 많이 이길 수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좀 아쉬움이 있으시군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서울 투표소를 비롯해서 10여 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고 선관위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서 준비된 용지가 이제 부족했다 했는데 유권자 입장에서는 투표하러 나섰다가 이제 뭐 길게 이제 기다려야 되고 대기표도 받고 밤 10시까지 이제 투표가 되고 이 와중에 이제 선관위는 이제 밤늦게 사과도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뭐
투표 중단 요구까지 하고 재선거 얘기까지 나왔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선관위가 잘못했죠.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투표를 하는데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대체? 선관위는 지난번에도 그 소쿠리 투표나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선거를 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니 예전에 50% 정도 나왔으니까 50% 정도만 준비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100%는 아니더라도 예. 그럼 그보다 20에서 30% 정도는 더 준비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더 나올 수도 충분히 있는 상황인데 그걸 전혀 이렇게 계획하지 못하고 이걸 이렇게 투표용지가 부족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 선거 잘 치르고 나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돼가지고 부정선거니 뭐니 이럴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선관위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식의 실수를 하게 되면요 선거를 잘 치르고 나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이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니까 더 이상 얘기를 뭐 안 하고 있지만 재선 가자는 얘기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선관위가 지난번에도 그래서 질타를 받고 논란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신 안 차리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네. 깊이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요. 그렇지 않아도 이 국내에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빌미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선관위가 정말 뭐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첫째는. 두 번째,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성현 위원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보면서 소쿠리 때 사태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소쿠리 사태보다도 지퍼백 사태라고 그럽니다, 지금. 지퍼 주머니에 투표용지를 담아서 전달하고 그런 지금 희대의 어떤 뭐 코미디 같은 그런 것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자괴감이 들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오후 3시간 전부터 용지 부족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투표율이 많이 불구하고 올랐죠. 예. 사전 인지에도 불구하고 무대응한다는 것은 직무유기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고 물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매뉴얼대로 이제 했다고 보는 것이 직전 투표를 예측해서 용지를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에 보면. 그리고 그런데 오후 5시에 투표율이 서울에 같은 경우는 57.4%까지 이미 올라가 있는데 7%가 초과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봐서 예. 보면은 아무리 매뉴얼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여유 없이 행정을 할 것인가? 이것이 공무원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선관위의 여러 가지 문제점, 네. 그리고 이 선거 용지와 관련해서는 모든 것을 다 선관위에 위임한 상태 아닙니까? 선거법에.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뭐 결국은 헌법 제24조 선거권, 참정권을 침해하는 그런 네. 문제가 야기됐고, 그리고 선거법, 공직선거법 제224조와 219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그런 케이스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후 약방문이지만 앞으로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인 보완 조치를 취해야 될 그런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선관위 이제 후속 조치, 후속 대응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근데 같고요. 잠깐 요것만 말씀드리면요. 예. 이 투표를 못 하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위자료를 어떤 식으로든 예. 이번에 선관위가 배상해 주는 알겠습니다. 모습을 보여주고 예. 그다음에 담당자들은 징계 대상이 되거든요. 예. 징계나 파면. 예. 그다음에 위에는 또 주의감독, 관리감독이 안 됐잖아요. 그분은 사퇴를 하고 예. 이런 부분을 국민들께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선관위 이제 후속 대응을 한번 좀 네.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시장 선거, 이번에 이제 그 보수의 텃밭 아니겠습니까?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도전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접전 끝에 당선이 됐습니다. 아마 이제 역대 대구시장 선거 가운데 보수 진영 후보가 가장 힘겹게 이긴 선거가 아닐까 싶은데, 이 상황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대구에서 선거운동이라는 거를 처음 해봤다고들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 그 타이틀을 달고 나오면 그냥 거의 당연히 당선되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별로 선거운동 할 일도 없었는데 김부겸 후보가 이번에 출전을 함으로써 굉장히 긴장도 했고요. 또 거의 초반에는 김부겸 후보가 거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막판에 역시 김부겸 후보가 그 출마 선언할 즈음에 했던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
대구는 막판엔 결국에는 1대1 구도가 될 것이다. 당시에 주호영 의원이나 뭐 이진숙 무소속 출마하니만이 컷오프 돼가지고 굉장히 그 대구 공천에 잡음이 많았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1대1로 어차피 갈 것이다. 그리고 흔들려도 대구는 대구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어려운 지역이라는 의미였고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에는 조금 이제 뼈아픈 결과를 얻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 마지막 피날레 유세할 때 김부겸 후보가 거의 울먹이면서 아버지가 즐겨 부르셨던 노래도 부르고 읍소를 하고 뭐 당을 떠나서 대구 발전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또 우리 미래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번만 써달라. 한번 그 효용성을 맛봐달라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이 견제 심리와 이 보수 결집에 패배를 한 것 같고요. 저희는 모두 김부겸 후보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저는 다음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대구 선거를 보면서 막판까지 정말 한 번은 기회를 주실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가장 아쉽고요. 또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김부겸 후보 같은 그런 민주당 후보가 네. 대구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도 굉장히 아쉬운데 추경호, 김부겸 후보 두 사람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네거티브나 또는 고소고발전 없이 좀 품격 있는 선거전을 펼쳐줬던 것은 여타 지역의 많은 후보들이 좀 본보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정미경 의원님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추경호 후보, 조금- 김부겸 아주 치열한 접전을 네. 벌였습니다. 예. 저는 조금 이제 들은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해드리면요. 사실 김부겸 후보에 대한 그 지지는요. 네. 국힘에 대한 분노의 표였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실망을 너무 국힘에 대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좀 바꿔보자. 이런 마음들이 사실 표심으로 간 게 아니냐. 그 다음에 그 패착이 있었던 게 사람들이 이제 이게 대구 분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그 김부겸 후보가 처음에 그 선거 캠프를 차릴 때 네. 한동훈 후보처럼 완전 지역 주민들로만 구성을 했으면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냐.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패착 두 번째가 뭐였냐면 그 정청래 대표가 오지 않았어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가 오고 난 다음에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복하기가 좀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을 그다음에는 안 하거든요. 갔죠. 예. 네, 그 다음에 못 갔을 거예요. 아마 난리가 났을 테니까 그 내부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재밌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네. 핵심은 뭐냐면 이거는 국민의힘에 대한 또 경고 사인인 거거든요. 대구 시민들이. 그만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국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개혁의 바람과 혁신의 바람이 어쩔 수 없이 태풍처럼 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3선에 도전한 박형준 후보를 꺾고 부산시장에 이제 당선이 됐죠. 그래서 민주당은 2018년 오거돈 전 시장이 8년 만에 부산시장 자리를 되찾게 됐는데 승리의 요인은 뭐였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예. 이제 그 전재수 후보가 해수부 장관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가지고 해수부를 이전을 했습니다. 그게 원래 예전 정부에서도 하려고 여러 번 노력했지만 안 되는 거였거든요. 이걸 정광석화처럼 이루어냈고 HMM이라고 하는 해운항만회사를 또 이전을 했고 그러면서 대구가 사실은 일명 이렇게 불려요. 노인과 바다라고. 청년들이 떠나서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부산을 떠나는 바람에 그런 이제 별명이 붙었는데 이제는 전재수 후보가 뭔가 그 부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희망을 벗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수부 장관 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냈고 또 전재수라는 사람이 지난 총선에서 부산이 다 민주당에서 전부 다 안 됐거든요. 유일하게 당선된 분이에요. 네. 그럼 오랫동안 부산에서 마음을 얻고 사람들과 소통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전재수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신 것 같고 또 전재수 후보가 젊은 패기를 가지고 부산의 경제를 다시 살려내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절박감이 이번에 힘 있는 여당을 좀 밀어줘야겠다. 그래서 뭔가 변화를 추동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 주민들의 열망 이런 예. 부분들이 결국은 전재수 후보를 지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장성호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산시장 선거 부산의 결과. 예. 어떤 국회의원 분포를 보면은 지금 전재수 의원 북갑 한 명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지난 총선에도. 네. 지난 총선 상당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저도 총선을 출마했었는데, 초반에부터 해서 의료 대란이라든가, 호주대사 사건, 이런 걸로 인해서 마지막에 득표는 많이 했지만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압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부산도 마찬가지로 한성만, 전재수 의원 한성만, 민주당이고 나머지는 다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글쎄요. 그런 예.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부산 시민들이 스윙보트 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이제 의원인데 전 대표가 이번에 북갑에 승리를 했고, 그러면 만약에 국민의힘까지 시장을 하면 그러면 온통 다 야당 국회의원과 그리고 야당 시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은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를 했겠지만 중도 표심에서 일부가 스윙보트에서 집권 여당 후보를 만들어야만이 보수와 진보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서 네. 어떻게 보면은 부산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 투표를 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14개 의석을 놓고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9석, 국민의힘 4석, 무소속이 1석을 각각 나눴죠. 자, 재보궐선거 결과 화면으로 보시죠. 네, 14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재보궐선거 결과는 이제 민주당이 19명, 그리고 국민의힘이 4명, 무소속이 1명, 이렇게 이제 나눴습니다. 재보궐선거 결과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좀 많이 아쉽죠. 예. 저희가 사실 14개 재보궐선거 지역 중에서 민주당이 원래 의석을 가지고 있었던 게 13개 그렇죠. 지역이었어요. 대구 달성 한 곳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의석을 4개나 잃어버린 셈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52석이었다가 4개 더하면 9개 더하면 그러니까 9대 4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161석이 다시 되는 셈인데 좀 많이 아쉬움이 있고요. 울산 남구갑이나 공주부여 청양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나중에 뒤집힌 그런 케이스여서 더 좀 아쉬움이 있고요. 달성 같은 경우에도 이진숙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민주당의 그 박혜룡 후보도 상당히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하는 굉장한 저력을 보여줬었거든요. 그 지역에서 3번이나 출마를 한 그런 이력도 있었고 평가가 좋아서 기대를 좀 했는데 역시 좀 어려웠고요. 가장 뼈아픈 지역은 평택을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저희로서는 내심 좀 기대를 하던 지역들이 있었는데 13곳을 다 가져오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10개 이상은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좀 많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재보궐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미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의 의석수를 14곳 중에서 기존보다는 조금 더 이제 늘린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말이죠. 선전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현재의 이런 국면에서 예. 그래도 천운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평택을의 유이동 후보는 만약에 1대1 선거였다면 민주당 대 막 국민의힘으로 1대1로 갔으면 이건 그냥 지는 거거든요. 글쎄요. 근데 이게 다자구도로 되다 보니까 표가 나눠지다 보니까 그래도 국민의힘 그 고정표가 있거든요. 단단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30% 조금만 넘으면 이기는 그런 선거판이 돼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유이동 후보는 이거는 노력이 아니고 천운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 그다음에 뭐 울산도 그렇고 또 왜 충청 공주부여 청양 이 부분도 의원. 사실 굉장히 접전이었거든요. 예, 접전인 상태에서 사실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더군다나 충남지사를 민주당이 가져갔는데 이 부분에서 윤용근 후보가 이긴 걸 보면은 이것도 참 천운이다. 그다음에 울산도 울산시장은 또 민주당이 가져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국민의힘이 또 이겼으니까 제가 볼 때는 역시 이거는 하늘의 영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천운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였죠. 부산 북구갑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박민식 후보가 이제 같이 끝까지 이제 단일화 없이 이제 뛰면서 어찌보면 이제 보수표가 좀 나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이제 꺾었다는 데서 이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진봉 교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아쉬운 지점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보수표가 좀 분산이 됐으니까 좀 유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패한 경우인데
아무래도 인지도 문제가 조금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정 후보도 AI 수석으로 열심히 했고 또 청와대 근무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점은 있긴 했는데 아무래도 전국적인 어떤 인지도나 지지도 면에 있어서는 한동훈 후보가 좀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하정우 후보가 사실은 정치에 처음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어필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 근무 경력, AI 수석 요 두 가지로 이제 열심히 뛰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좀 경륜이 적었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재수 후보도 열심히 도왔는데 결국 이제 패배를 했고요. 아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보수표가 분산이 되니까 조금 이제 하면 될 수 있다고 글쎄요. 생각을 했는데 전국적인 지지도 그리고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뭐 전국에서 이게 팬들이 오셔가지고 도움을 주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조금 경륜 있는 분이 민주당에 나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어쨌든 하정 후보가 신선한 면, 그 다음에 AI 전문가 이런 이미지로 나갔지만 아무래도 그 오랜 경륜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그 인지도 이런 부분들이 벽을 넘지 못하는 한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장성우 위원장님은 한동훈 이제 의원이 이제 됐습니다만은 어떻게 될까요? 복당 문제라든지 향후 진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복당 문제는 지금 이제 장동혁 지도 체제가 어떻게 이 결과를 놓고 오늘 지금 장동혁 대표의 입장은 나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부족했다 그런 것은 나왔지만은 지도 체제 자체가 변화된다는 그런 얘기는 없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이제 오늘부로 이제 의원인데 한동훈 의원이 이제 등원을 하더라도 당내 어떤 지도부와는 일정 부분 내년 총선 전까지는 그대로 장동혁 대표 임기 전까지 사퇴하기 전까지는 의원 신분으로 그대로 가서 무소속 신분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것이 지금 뭐 전격적으로 당에서 지금 현 지도부에서 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권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당선을 시켰다고 해서 당에서 이 제명을 다시 이제 철회한다던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을 과연 현 지도부가 할 것인가? 그것은 앞으로 이제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차기 총선을 지금 겨냥해서 하는 겁니다. 차기 총선은 다른 말로 하면 차기 대선입니다. 대선 레이더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당내 화합 게임과 이것을 지금 지방선거에서는 당을 화합해야 된다는 거지만 지금은 당내 여러 가지 노선 투쟁이 가장 극렬하게 일어날 때가 지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현 지도부 장동혁 체제와 그리고 한동훈 의원과 친한계 의원들이 상당히 당내에서 파열음이 날 정도로 심하게 격돌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예상이 들어서 당장 입당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잠시 언급을 조금씩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경기도 평택을 5파전으로 최종 선거가 이제 치러졌죠. 그 결과는 이제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개표 초반에는 김용남 후보 그리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이제 각축을 벌이는 그런 이제 여론조사들도 쭉 있었는데 막판에 이제 유이동 후보가 이제 역전에 성공한 그런 결과입니다. 이 승부수는 뭐였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나 그 당선된 사람들을 면면을 보면 한동훈 무소속 후보나 또는 유이동 후보나 마찬가지로 윤호개인 세력은 아닌 것 같아요. 다 장동혁 당권파와 거리를 두고 있던 그래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보수 개혁 세력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보수 재건을 위해서 본인이 나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당이니까 장동혁 대표는 물러나야 되겠죠. 본인이 서울하고 부산에서 이겨야만 본인이 대표직을 유지하는 거다. 그게 승리의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어떤 식으로든 내부의 권력구조 개편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유이동 후보가 지금 4선 당선된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전부 다 다자구도 가운데에서 본인이 당선이 됐어요. 그때는 꼭 민주 진영의 후보들이 조금 분열이 되거나 또는 몇 명이 나오거나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자구도의 승리 전문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조국 그다음에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 사이에 분열, 그다음에 단일화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저는
패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조국 후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사실은 민주당 후보 아니면서 민주당 후보인 양 본인이 더 민주당스럽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네거티브의 거의 진술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조국 사태 때에도 거의 내부의 분열, 그다음에 국민적 갈등 양상을 불러일으켰던 주역이었는데 이번 평택을 선거에서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였고 본인이 계속해서 네거티브하고 국힘 제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김영남 후보만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번 선거 캠페인 가운데에서 그 박지원 의원이 조국 후보를 향해서 지금 사퇴하고 단일화해서 김영남 후보 당선시키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절대로 듣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결국에는 다자구도 속에서 결국 유이동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는 또다시 사선에 등극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 싶어서 뻔히 이 길이 아닌 것을 보고 걸어갔던 저는 이 민주진영 후보들의 패착이 아니었나 싶어서 더 아쉬움이 큽니다. 예, 정비근 의원님은 유이동 후보의 승리 어떤 부분을 좀 보셨습니까? 저는 그 전에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한동훈, 예. 예, 지금 사실은요, 지금까지 보수 정당은요, 이렇게 사실 참패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면 장동혁 지도부, 장동혁 대표가 보통은 그냥 새벽에 사퇴를 했어요, 보통 대표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고 자기 임기를 지금 채우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이례적이다, 정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계속 가면 결국에는 당의 지지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로 계속 지금 회복할 수 없게 가게 될 거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당원들이 결국은 참지 못할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시간은 한동훈 대표 겁니다. 사실은. 예, 그다음에 복당 문제를 아무리 장동혁 대표가 복당을 안 시켜주려고 한다고 해도 그게 그 개인이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당선 이전의 한동훈과 이번 당선 이후의 한동훈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하고 보수들이 배신자 이 프레임으로 계속 공격하고 욕을 하고 싫어하셨는데요. 이번 선거를 겪으면서 어떻게 바뀌셨냐면 이분들이 바뀌셨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건데 이번에 한동훈 후보 좀 도우셨죠? 네. 예.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두 가지예요. 국민의힘 내부를 좀 정리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할 사람은 현실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밖에 없다라고 우리 당원들이 이미 보수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복당은 그냥 시간 문제다. 그리고 우리 유이동 의원은 저랑 사실 되게 가까워서 엄청나게 사실 제가 지원도 하고 물속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건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천운입니다. 천운이라고밖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건 무슨 노력에 의해서 물론 노력은 다 했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조국 그 후보와 서로 싸우지 않았으면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게임이었는데 그들의 분열로 인해서 얻어진 거기 때문에 더 감사하게 생각할 거다. 앞서서 조국 봅니다. 대표 말씀을 김정희 의원께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원내 입성에 이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조국 대표의 이제 앞으로 정치적인 향배 어떻게 이제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활동을 하겠죠. 물론 조국 혁신당이 사실 조국 대표 체제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미래가 상당히 좀 불투명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합당 문제도 뭐 오늘 정청래 대표는 나와서 같이 하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원들이 많이 반발할 겁니다. 이번에 그 평택을에서 있었던 이 분열 때문에 당원들 중에 화가 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어떤 부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를 들면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네거티브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합당이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합당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번 그 분열이 상처가 깊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분열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보여지는 면이 있거든요. 저는 조국 혁신당이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하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아서 하실 문제고요. 다만 민주당 내에서 조국 혁신당에 대한 어떤 태도나 생각은 예전보다 많이 바뀌었다. 예전에 총선할 때 지민비조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조금 조국 혁신당은 독자적으로 어떻게 살지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할 시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합당조차도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해주는데 장성호 위원장님은 조국 대표 앞으로 어떤 진로를 걸을 걸로 보십니까? 조국 대표뿐만이 아니고 조국 대표를 상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민주당의 정치 구도가 앞으로 노선의 분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번 왜 조국과 김영남이 단일화를 실패했습니까? 그것은 정청래 당대표가 그 뒤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영남 후보를 지지를 했고 문재인계가 조국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친문과 친청 그리고 친 이재명 이것이 이제 지방선거를 끝나고 본격적인 그리고 당권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당권 경쟁이라는 것은 다음 대선을 노리고 하는 겁니다.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디어 거대 여당이 이제 분화의 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그것이 권력의 생리입니다. 네. 그것이 이번 평택을 선거가 가지고 온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정치적인 함의고 그런 함의에 따라서 앞으로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게 이제 분화를 할 수밖에 없고 네. 분화했다가 다시 또 다음 총선에 또 뭉치겠죠.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이번에는 다음 총선 다음에 대선이 바로 있기 때문에 분화가 돼서 한참 뒤에 다시 뭉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질문 좀 네 분 모두에게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은 민심의 호된 휘처리를 맞았고, 그러나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이제 힘은 좀 이제 얻은 그런 결과고, 여당은 이제 정부 이제 지원, 압도적인 그 압승을 거두면서, 국민의 어떤 지원을 받게 됐는데, 양당 대표로서는 뭐 공도 있을 거고 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당 대표 앞으로 이제 거취라든지 양당의 어떤 과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궁금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장동혁 대표는 뭐 본인이 약속한 대로 사퇴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내부에 아마 엄청난 홍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당선된 한동훈 후보나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유이동 후보 같은 경우 중심으로 해서 뭔가 개편이 좀 필요하다. 그건 시간 문제다. 또 무소속 후보니까요. 한동훈 후보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경우에는 사실상 압승이지만 뭔가 함의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이 이제 서울시장 후보나 또 한동훈 후보의 어떤 생활이나 이제 이런 문제들이 단숨에 오세훈 그 시장이나 한동훈 후보는 뭐 대권 주자 반열에 있는 두 사람이 들어올 셈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으로서는 선거 과정에서 전략상 뭐 성별, 연령별 혹은 뭐 지역별 어떤 그 전략이나 캠페인에 있어서 뭔가 문제는 없었는지 조작해서 특검법이랄지 뭐 오빠 논란이랄지 그런 실수나 실언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꼼꼼하게 잘 살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런 견제 심리가 사실은 좀 겸손과 절제를 요구하는 게 아닌가 이 민주당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선거의 결과가 8, 9월에 있을 전당대회 당권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장성호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 대표의 어떤 앞으로 거취라든지 여야의 어떤 앞으로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정당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지도체도 마찬가지로 정당이 선거에서 패배하면 당원들한테 책임을 지는 모습이 그것은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이것을 졌다고 판단할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선방을 했다고 판단할지 그것은 이제 최고위라든가 지도부에서 앞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데 그거에 따라서 상당히 당이 내공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이겼지만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뼈아픈 상처뿐인 뼈아픈 승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치 분화를 예고할 수 있는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안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마찬가지로 물론 완벽하게 우리가 패배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수도 서울을 우리가 다시 사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에 어떻게 보면은 보수 반격의 기지를 구축하고 총선과 대선을 다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들이 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이재명 정권이라든가 국회에서도 다수당의 힘으로 믿고 하면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대화 타협 그리고 대통령은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는 그런 어떤 협조적인 모습을 갖지 않으면 바로 심판을 받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어떻게 보니까 이번 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심 여야 어떻게 좀 받들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장성호 교수님이 민주당이 승리해도 승리 안 했다고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좀 아쉽고요. 어쨌든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걸 못 지킨 거 분명하잖아요. 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이거는 정말 실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뭐 대표 체제가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통감하셔야 돼요. 서울시장 뺏긴 것도 그렇고요. 또 뭐 부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쉬운 건 저는 정청래 대표가 조금 그런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당이 반성하고 다음 이제 뭐 물론 선거가 2년 후에 있습니다만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국민의 민심과 국민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을 깊이 고민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미경 의원님. 저는 이 부산 북구의 선거에서요. 그 장동혁 대표가 그 손을 들어준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그 다음에 이 한동훈 후보와 싸움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한동훈 후보 편을 들어준 거거든요. 시민들이.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참패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보여줬잖아요. 투표로. 박민식을 선택한 게 아니고 지금 한동훈 후보를 선택했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되면은 내려놔야 되는 거죠. 이거 참패가 아니다. 내가 선방했다. 나는 내려가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실 한 거지. 그 장동혁 대표의 힘으로 서울시장이 지금 그 사수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도 내 힘으로 장동혁 대표가 내 힘으로 내가 서울시장을 내가 이렇게 이긴 거다라고 말하면 시민들과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참패한 거니까 정말 국민들께 사죄하고 내려가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여당은요, 집권 여당은 늘 보니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누구든 늘 권력 투쟁을 합니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사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뭐 정청래, 김민석 싸움하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 송영길 의원님까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비빔밥이 어떻게 형성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권력 투쟁이 심화돼가지고 완전히 내용이 심해서. 완전히 폭발해서 그게 이재명 정부를 강타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땐 또 실패한 정부가 될 거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치러진 6.3 지방선거 이후에 여야 대표 또 여야가 국민들의 민심을 또 어떻게 수용해 나가는지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6.3 지방선거 결과 분석 지금까지 최준봉 성공회대 교수, 김유정 전 국회의원, 정미경 전 국회의원, 장성호 국민의힘 구로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